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1944년 5월 1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약칭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라고요.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결국은 시장 방임에 의해서 사회 정의가 파괴된 데 비롯됐다는 반성을 담은 겁니다. 레제르 페러,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라는 시장 방임, 신자유주의의 정신으로 21세기에 다시 되살아나긴 했습니다마는 21세기가 아니죠. 20세기 말이죠. 방임에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사회 정의 중에 하나는요, 노동자의 파업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낙인 찍습니다. 파업을 권리가 아니라 범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업이 뭡니까?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함으로써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도록,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파업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파업이 헌법상의 권리이며, 그리고 파업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합법적인 권리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80이라면 파업이 없는 경우 손해가 제로이고,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70이고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손실이 80이라면 그 파업을 한 노동자들이 물어야 할 배상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80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노동자입니다. 예. 지나가는 철도 노조의 파업 때문에 잠깐 불편하다고 그 파업을 비난하실 경우 바로 당신이 파업을 하게 될 때 동일한 비난을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파업하면 안 되죠. 그러나 파업 그 자체는 사용자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상의 합법적인 권리라는 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전파되지도 않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여전히 제대로 풀릴 그럴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하는 척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래간만에 서화숙 기자가 한국일보에 쓴 칼럼 정부의 간첩 조작을 들어봅시다. 다음 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대학로 눈빛극장에서는 상처꽃이라는 연극이 공연된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47명을 엮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그중 3명이 사형당했다. 이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75년 4월 8일은 정부를 비판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식인 8명이 인혁당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 판결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포악성을 알리는 계기로 널리 알려진 반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상처꽃은 바로 이 사건을 무대에 올린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엮은 영남 매개로 북한에 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성희 당시 전북대 교학처장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67년에 북한을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밀 부주석을 만나서 간첩을 난파하지 말라! 바른 길로 가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북한에서 난파된 친척을 따라가면 돈을 얻어올 수 있다고 해서 갔던, 이쁘게 했던 어부도 있습니다. 북한에 간 것은 죄가 될 수 있어도 간첩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사 결과 밝혀진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주변 사람들까지 간첩으로 엮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으로 좌천된 중앙정보부 직원의 출처욕이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를 선포한 뒤 정부 비판하는 소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공포스러운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엄습한 환경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의 화해로 전 세계에 해빙의 바람이 불고 한국도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조작 간첩 사건은 늘어갔다. 남북 해빙 무드의 간첩이 덜 내려오자 중앙정보부가 간첩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가 죽은 해가 73년이다. 74년은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황당한 내용의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해이다. 그러면서 2월에 문인 간첩단 사건, 3월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 4월에 민청학련 사건과 그 배후로 인혁단 사건을 줄줄이 발표했다. 정권 수호를 위한 간첩 조작질을 정보기관이 앞장섰고 검찰과 사법부가 편을 들었다. 정보기관의 수사대로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일은 지금도 살아있는 당시의 중앙정보부 직원과 검사 판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맡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과오를 40년 뒤까지 국민들이 갚아나가는 셈이다.
더욱 마음 아픈 일은 피해자들에게 갚는다고 갚아질 수 없는 죄악이라는 사실이다. 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북 해빙 무드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간첩을 적게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간첩 사건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존립 당위성을 강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인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민청항련 사건, 인핵당 사건을 줄줄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권은 그러한 중앙정보부의 조직 존립을 위한 위장 그리고 조작 간첩 사건을 국민들을 탄압하고 겁주고 그리고 공포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 조작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 그들에게 배상을 합니다. 결국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던 그 범죄 행위를 검사는 그대로 받아서 기소를 하고 판사는 그대로 유죄로 판결을 냈던 그 후과를 지금 국가가 배상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전체가 지불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국민 전체가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 그리고 검사, 판사의 삼위일체 합작 범죄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당시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으로 엮으려 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북한에 살던 화교이다. 그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탈북자를 위한 대접을 받고 공무원까지 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그걸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여동생을 고문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공문서 조작에까지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를 그대로 받아서 기소를 했다. 2월 13일 중국 정부가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하자 국정원을 감싸기까지 했다. 어제 날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공문서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의 김모 조정관이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수사하던 사람이 증거를 못 찾자 조작에 나섰다는 말이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업무 방식을 답습한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하는 대로 기소하고 범죄가 드러나자 덮어주려 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그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도저히 증거가 나오지 않자 증거를 조작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과거 75년도 그 전후에서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자행했던 범죄행위 그대로 답습했던 겁니다. 그때는 고문과 그야말로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그걸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의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고 판사는 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은 박정희의 유신 아래 자행됐던 간첩 조작 사건이 박근혜의 이 국가정보원에서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검찰은 1975년 지금부터 무려 40년 전의 그 검찰과 똑같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기소를 하려다가 조작 사건이 드러나자 오히려 국정원을 감싸주려 했으나 결국은 그 국정원의 협조자 자살 소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자행한 부정선거의 그 과실을 따먹은 사람도 박근혜입니다. 17일과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전화번호, 이메일 내용, 트위터 계정을 모른다고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보 암기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상식 무시합니다. 정보원들은요, 뭘 외기 위한 훈련까지 받습니다. 왜? 빠른 시간 내 문건을 보고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들의 일관된 부인 덕분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영판이 똘마니들이 권한이
경감인가? 예, 정확한 직위가 경정인가요? 생각나지 않네요. 그러니 전 수사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찰들이 입을 맞춘 듯이 김영판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입을 맞춰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은 원세훈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부흥시킨 아버지의 공은 있고 독재를 자행한 관은 딛고 일어서고 싶다면 국정원이 중앙정보부를 답습하는 일은 확실히 끊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을 오히려 덮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겁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두 번째 칼럼은 종편에 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경향신문에 세명대 정현우 교수가 기고한 칼럼인데요. 종편은 한국 민주주의의 암세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종편은 한국 민주주의의 암세포입니다. 암. 종편 특혜 폐지를 위해서 정치 세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세명대 정현우 교수의 지적 들어봅시다.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범시킨 방송이다. 그런데 오히려 다양성을 파괴하고 여론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저질 막말 방송을 쏟아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정 당시의 사업계획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이번에 낸 사업계획서도 현실성이 없다. 지나치게 많은 보도 편성을 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는데 보도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방통위를 우습게 보는 듯하기까지 하다. 사업 승인을 받을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승인 자체가 원인 무효다. 방통위도 그냥 재승인해주기에는 낯이 간지러웠던지 조건부란 단서를 달았지만 별 의미는 없다. 사업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연도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준수하라고 했지만 공허한 조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는 신용을 하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채널에게 재승인, 재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보면 이건 기가 막히다 못해.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입을 쫙 벌리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건 재승인, 재허가 날 수가 없는 건데 내줍니다. 내줘요. 정말 정현우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이 인간들도 낯은 있었는지 조건부라는 뭘 달긴 했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업자 선정 때 했던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이 재승인을 해주는데 이번에 어찌 하겠다는 계획 지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숱한 편파와 왜곡 보도로 여론지행을 교란한 그들에 대한 책임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제가 내주는 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상입니다. 애초에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기 규칙이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심판진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점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제어가 심사에서는 시정명령 한 건당 10점이니 10점 내지 8점을 깎더니 종편에는 겨우 4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승인 해주기로 일단 정해놓고 짜맞추기 심사를 했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심사 과정의 불합리나 부당성을 따지고 그 과정을 조목조목 짚고 나눠지 밝혀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재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만이 아닙니다. 종편은 한국 민주주의의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우리의 현실인식과 여론바닥에 독소를 뿌려대는 천박한 흉기가 됐습니다. 이들이 날뛰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고삐를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박합니다. 달랑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규탄 집회만으로만 하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런 행태의 반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휘하고도 일관된 싸움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루하거나 답답할 수도 있고 탄압과 안주, 타협의 유혹이 이어질 겁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야당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종편 탄생의 근거인 미디어법 개정을 그토록 반대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했던 야당이 슬그머니 종편을 인정하고 출연 못해 안달이 난 듯이 보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가 종편에 출연하지 않아서라는 이런 해괴한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닙니다. 종편은 언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흉기를 앞세워서 국민 여론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겁먹고 인질범에 굴복하는 순간 영원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당당히 맞서서 시민들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정연우 교수의 이 실론과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바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출범했습니다. 조합원 숫자 2만 한 3천 명 거의 다가오는데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조합원 숫자입니다. 지금 출자금이 한 38억 가까이 돼가는데요. 지금 종편뿐만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수천억이 듭니다. 개인으로 보면은 38억 작은 돈 아닙니다만은 방송을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 가지고 지금 4월 1일부터 저희들은 매일 1시간 뉴스 방송이라는 거 시작합니다. 종편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게 하고 이 답없는 끝없는 싸움 포기하지 말아야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대한언론 진짜 공정한 언론도 여러분들이 조합원 가입으로 격려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정연우 교수의 결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종편에 주어져 있는 특혜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갖가지 특혜 가운데 광고 특혜는 특히 중요하다. 종편의 재정적 토대이기도 하며 시청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종편은 지상파와는 달리 중간 광고가 허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고 허용량도 더 많다. 보도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종합 편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파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유독 전송 방식이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중간 광고에 부정적이므로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은 정치 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의 단호한 각오와 결기가 필요하다. 신용만 내는 것으로는 어림없다. 의석이 적어서 어렵다는 변명과 패배의식을 버려야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 종편을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종편에게 주어지는 특혜만이라도 철폐할 수 있도록 야당은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케이블은 공공재입니다. 그 공공재를 특정 정치 세력,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온갖 편파를 일삼는 이런 부당한 반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달콤한 독약에 취해 있는 새누리당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가능한 것은 시민사회와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야당의 힘을 합쳐서 박근혜 정권을 압박할 때만이 그들에 대한 특혜부터 하나씩 둘씩 걷어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편파 방송을 일삼는 지상파가 아니죠. 케이블 TV 종편을 마침내는 몰아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게시판에 블레이드문님이 목요일 늦은 오후 친한 동생에게 영업하러 갔다가 미래협동 조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길래 30분 설명한 뒤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NAZGUL 나즈굴 33님 축하드립니다. 정자도 곧 한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1940년생이니까 올해 75살 된 어르신입니다. 이상선님 20일 날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선님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975년부터 정말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야학을 했었는데 그때 야학 제자들이 지금 다 50대 넘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야학 제자 중에서 한 분인 이계원 님이 문자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계원아 고맙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천동의 마초맨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진 620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장을까지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인데요. 서울 성동구 행당동 고산자로의 강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있기에 저희들이 무사히 4월 1일부터 매일 TV뉴스라는 그야말로 대한언론으로서는 혁명적인 그 첫 발걸음을 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가입하신 대전동구 가양동의 독도 23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한 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린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박근혜 인기가 높으니까 앞으로 3년 4년 어떻게 견디랴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매일 40-50명씩 꾸준히 조합원 숫자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 내지 1500명 계속 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TV뉴스가 방송이 되면 진짜 공정 언론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되면 조합원 숫자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요. 올해 말까지는 5만 조합원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엊그제도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은 분입니다.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가 정체성. 김종대 편집장의 진짜 안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내용입니다. 들어봅시다. 크림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된 3월 18일 세계는 국가의 정체성이 분열된 우크라이나의 무기력한 모습에 경악했다. 저렇게 쉽게 크림을 러시아에게 내주고 나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는 친서방과 친러시아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강대국은 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를 본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외세가 출병하는 상황이 조성됩니다. 그 결과 출병은 하되 서로 미리 출병하기 전에 통보를 하자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협약, 즉 텐진조약이 맺어집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한반도에 출병은 하되 미리 통보라도 하자라는 식의 조약이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당시 조선,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었나요? 그때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의 의사가 끼어들 여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난 1894년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자 청나라 군사에 이어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두 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의 결과 친일 세력은 일본 공사관의 무관이 주역이 되어 시설대, 훈련대를 만듭니다. 반면 왕족 중에서 친청파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출신 제너럴 다이를 데려다가 시위대를 만듭니다. 여기서 무기력한 조선의 정치와 국방의 정체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후 일본계가 장악한 훈련대의 무기 아래 민비가 시해됩니다. 명성황후 민비 시해됩니다. 정치와 국방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가 지도층은 그 당시 조선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결정합니다. 1950년 10월 2일 초우언라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남조선 군대가 가면 주중 인도대사 파니칼의 질문에 조우언라이는 그건 자기들끼리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남한 군대가 북진하는 거야. 국내 문제니까 상관할 게 아니지만 유엔군이 북진하는 것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처럼 외세의 한반도 개입은 또 다른 개입을 초래합니다. 이미 유엔군, 사실 말이 유엔군이지 사실은 미군이었죠. 나머지 15개국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습니다. 외세가 개입하니까 또 다른 외세, 즉 중공의 개입을 초래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 현재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래도 그 주변에 열강이라고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 주변에는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이 그야말로 슈퍼파워 4개가 한반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미래도 암시한다. 남과 북이 먼저 자주적으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세는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신냉전 질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있는 게오르기 톨로라야가 최근 38노스에 기고한 크림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기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인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서방의 견제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핵 억제력에 동조하며 앞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인 로켓 발사를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이전과 같은 분개를 표하는 데 회의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북한은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활용할 소지도 크다.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말리 먼 타국입니다.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 일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를 만든다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이제껏 종북 프레임에 갇혀 국민을 분열시키며 1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통일준비보다는 사실상 내부 분열에 더 몰두해 왔습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는 노력보다는 강대국에 편성하는 동맹외교에 더 치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 강대국의 개입 이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했다는 높은 수준의 자율의식과 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방에서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또는 구한말과 같은 무기력한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준비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자명합니다. 철저한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치적 반대자까지 과감히 참여시키는 국민통합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준비가 아니라 분열을 촉진하는 위원회가 될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박근혜 정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조금의 걱정, 배려라도 있다면 통일준비위원회에는 박근혜 정치적 반대자들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이런 게 바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예, 대체나 이런 외국의 지도자들이 물론 욕은 많이 먹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고비고비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잘 설득하고 그리고 참여시키는 그런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유연성이긴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박근혜의 그런 결단만이 사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방금 가입하신 서울 중구 을지로 사가의 나그네 길손님 조금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 은천동의 한글 아빠님 역시 조금가입 감사드립니다. 한글 아빠님, 나그네 길손님, 독도 23님 그리고 마초맨님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석훈 씨의 경향신문 생태경제 이야기 중에서 오늘자 녹색당의 생활자치 깃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태풍의 핵이었다. 결국 야권의 두 흐름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전격적으로 합치기로 결정을 했다. 자치의 영역에서 정당이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해묵은 논쟁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파괴력은 크다. 역시 자기 것 챙겨 먹기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새누리당은 야권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다.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한꺼번에 폐지하고 나니 서울의 25개 구청장은 새누리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현역 구청장이 나온다고 해도 무소속이고 순번도 제각각이다. 자기 동네 구청장 이름을 알고 있는 서울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다. 그래서 야권이 기호 2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기초공천 폐지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호 1번을 차지할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사항이고 새누리당이 포기해야만이 유효한 사안입니다. 새누리당은 포기하지 않는데 야권만이 포기한다면은 안철수 의원의 면목은 설지 모르지만은 기초단체장 새누리당이 싹쓸이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안철수 씨가 결단을 내려서 새누리당의 기초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들어먹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야권도 기호 2번 공천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석훈 씨가 이거를 쓴 건 아니고요. 정당 공천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녹색당인데요. 지난번 총선에서 선거법상 기준을 넘지 못해 해산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941생 녹색당 이름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4선, 5선 중진들과 전 총리 등 핵탄두급 전략미사일이 사방팔방으로 투척되는 시방, 동네의 생활자치에서 움직이는 녹색당 출마자들 누가 관심이나 두겠냐?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어쨌든 한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오랫동안 생활자치의 영역을 만들어내갔던 시민들의 지도자들이 녹색당 이름으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11명 정도가 출마를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의원인 서행원이 시장 후보로 나오는 과천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자치 참여를 해온 것이 역시 과천인데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녹색당이 기초단체장을 확보해서 생태와 생활자치라는 이름으로 정책 실험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곳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네가와 네트워크는 지역정당이다. 특정 지역에서만 지방자치 후보들을 배출하지만 어느덧 집권당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정당법상 지역당 모델이 불가능하지만 자치에 관해서는 확실히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지역당이 생활자치의 선봉에 서 있다. 과천이 그 모델에 가깝다. 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해드립니다만은 녹색당의 실험 그리고 과천시장 출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예, 다음 주는 휴가로 라디오 비평 하지 않습니다.